한 남자가 살해당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틀림없이 남자를 죽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증거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식 결과 피도 서로 간에 막 다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누가 했다 하는 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대질신문을 통해서도 한사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피해자는 두 사람 모두와 친분이 있던 35살의 남성. 피해자가 빌려간 돈 문제로 평소에도 몇 차례 다툼이 있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혈흔이 바닥에 많이 흘러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지금 많은 가격을 당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방 안에는 이제 피가 낭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새벽을 틈타 벌어진 잔혹한 살인극이었지만 이따만 해도 범인을 가려내는 일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명의 용의자가 사건 현장에서 꼼짝없이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 용의자 강지용 씨, 그는 둘 중 누가 범인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한사코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용의자 조훈 씨의 경우는 어땠을까? 그 친구는 또 잡혔느냐, 강 씨가 이제 잡혔느냐, 뭐 이런 질문하면 자기도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죠. 내가 지금 인생이 막 이렇게 거의 뭐 지금 이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가가지고 교도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 또한 첫 번째 용의자 강 씨가 무사한지 여부만을 확인하고서 정작 범인의 정체에 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어 버렸다는 겁니다. 둘 중 한 사람이 범인이라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7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면서까지 두 사람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 근데 고등학교 때 학교는 따로 갔는데 이제 매일같이 붙어 다니고 그랬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둘이 기다리 지냈거든요. 둘이 어렸을 때. 두 사람이 함께 해온 세월은 무려 20여 년에 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자란 그들은 둘도 없는 중마고우라고 했습니다. 그런 두 친구가 나란히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됐고 약속이나 한 듯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입을 다물어 버린 겁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증거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식 결과 피도 서로 간에 막 다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누가 했다 하는 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는 흔한 CCTV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새벽 1시 30분경. 해가 지기 무섭게 잠자리에 들곤 하는 이웃 노인들은 피해자의 비명소리조차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네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가일 만큼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목격자가 없었던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첫 번째 용의자 강지용 씨가 사건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간의 굳은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연 그에게선 뜻밖의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제가 이걸 잡고 잘 들어보 있어. 이걸 또 잡고 한참 잡고 있었어요. 양발 잡고. 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자신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구 조은 씨와 피해자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 훈이가 몸싸움 도중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검거 당시 조은 씨는 적지 않은 부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격한 몸싸움 끝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강지용 씨의 목격담에 힘이 실리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우리 피고인이 별다른 관계가 없어서 범행을 하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빌린 돈을 갚으려 가는 상황이고. 범행 동기를 갖고 있었던 쪽도 다름 아닌 조훈 씨입니다. 일하고 있었는데 형님을 찾아가고 그때 돈을 줘야 됐대요. 진짜 급하다고. 38만 원에 불과한 소액이었지만 피해자가 자꾸만 그를 피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둘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그는 어떻게 설명할까? 조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형님 3번 정도 부르니까 형님 눈을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잠 깬 듯이 막 이리 위아래로 보더니 그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자신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겁만 줄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피해자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강지용 씨의 얘기와는 달리 그는 싸움 도중 칼을 놓쳐버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쪽에 그때 내가 본 게 이거 형님 힘이 다 빠졌어요. 무릎 눌렀다가 내도 무릎을 떼는데 그때 옆에서 이렇게 그때 찌르는 걸 봤어요. 지켜보고 있던 친구 강 씨가 갑자기 칼을 주워들어 피해자를 찔렀다는 겁니다. 강 피고인이 또 그 와중에 내가 칼을 하나 샀다. 이 완전히 이 회칼입니다. 회칼. 일반 이 보신용 칼이 아니죠. 조 씨 측 변호인은 친구 강지용 씨가 평소 이 회칼을 소지하고 다녔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강 씨가 이 회칼을 구입한 시점은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2주일 전입니다. 저희는 좀 다르게 일본 영화이라든가 진짜 잔인한 거 다들 잘 한번 아시죠? 뭐 깡통 살인 사건이라든지 야쿠자 들어가는 살인 따르고 일하는 거 이런 걸 자주 보거든요. 너가 하면 별일이라 술 마시면 가르쳐 줄 수 있다. 항상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 검거 당시 경찰은 이 칼을 강 씨의 품에서 압수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강지용 씨가 범인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선 사건이 일어나던 날 저녁으로 시간을 되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8시경 두 친구는 첫 번째 용의자인 강지용 씨네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라 TV를 보며 특별할 것 없는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친구의 술자리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소주 4병이 동이 났고 술이 떨어지자 집에 있던 양주를 나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이었다고 합니다. 조은 씨가 문득 대인 돈을 받으러 가야겠다며 칼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해옵니다. 강지용 씨가 그 칼을 선선히 내줬다는 사실도 두 사람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때만 해도 강지용 씨는 피해자의 집까지 조 씨를 따라갈 생각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엄마 친구 가는 거 바라는 수가 없게 내일 나 출근해야 돼. 폰도 안 가고 그냥 반팔에다 그러고 쏙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게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직은 밤공기가 쌀쌀한 4월입니다. 그는 친구를 배웅하고 돌아오겠다며 반팔 차림에 휴대전화도 집에 둔 채로 집을 나섭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집 근처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조은 씨는 범행에 사용될 면장갑을 한 켤레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가 친구를 배웅하러 나갔던 강지용 씨 또한 장갑 한 켤레를 구입합니다. 그 직후 두 사람은 나란히 범행 장소로 향했습니다.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것은 새벽 1시 30분경의 일입니다. 피해자에게 용건이 있었던 조은 씨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지용 씨는 밖에서 친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방 안에서 잠이 깬 피해자와 조은 씨 사이에 몸싸움을 벌이는 소리가 들렸고 강지용 씨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까지가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강 씨가 방 안에 나타난 바로 이 지점부터 둘의 얘기가 엇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일 이대로 진범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 사람은 회칼을 한 사람한테 제공을 했고 한 사람은 범행을 할 동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둘 다 피가 많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이 죽이지 않으면 아무도 죽일 수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찌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공동정범이죠. 그러니까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경우 두 사람은 똑같이 살인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획된 살인으로 볼 경우 형량도 상당히 무거워질 겁니다. 경찰청 소속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현장 재현에 나섰습니다. 사건 현장인 피해자의 집 안방과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진 세트입니다. 이 세트를 배경 삼아 수차례 혈흔을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것과 유사한 혈흔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혈흔은 뭘 의미하는 걸까?
현장에 남아있던 수많은 핏자국 가운데 전문가들은 먼저 이 세 점의 혈흔에 주목했습니다. 시신의 머리가 놓여있던 방향 쪽 벽면에 제법 높은 위치로 남아있던 혈흔입니다.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것도 그 위치와 모양이 비슷한 혈흔입니다. 불을 좀 더 꺼주세요. 잠시 후 각각의 혈흔을 기점으로 해서 레이저 포인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과연 어느 정도 지점에서 시작이 됐는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을 했는데요. 혈흔이 세 곳이 있는데 이 세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상단 부분 쪽으로 이동을 했더니 뭉치는 부분이 지금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단부 쪽 부분에서 사실은 혈액이 휘두름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놀랍게도 이 세 줄기의 레이저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핏방울이 날아온 위치, 즉 공격이 가해진 지점의 높이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혈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이 타원형의 핏자국에 긴 꼬리가 달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이 혈흔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이잖아요. 만약에 됐다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해야겠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혈흔 분석을 통해 공격이 가해진 자세와 핏방울이 날아든 위치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에 등을 벽 쪽으로 하고 가해자와 마주선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흔 형태 분석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순간 벽에 핏자국을 남긴 건 피해자와 선 상태로 몸싸움을 벌였다고 했던 조 씨였을 겁니다. 그런데 물어볼 게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몸싸움을 계속 하다가 팔을 놓치고 나서 넘어졌어요. 그는 몸싸움만 했을 뿐 결코 칼을 휘두른 적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 전문가들이 새로운 핏자국을 찾아 나섭니다. 좌에서 우로 위에서 하로. 이번엔 오른쪽 벽면에 있는 핏자국에 주목했습니다. 처음 해본 왼쪽 벽의 혈흔 3점과는 달리 오른쪽 벽면에 남아있는 혈흔들은 크기가 원형에 가깝고 꼬리도 훨씬 짧은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 그 힌트는 수사연수원 실험실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범행 도구 가운데 먼저 현장에서 발견된 회칼과 같이 날카로운 흉기를 휘둘러 핏자국을 만들어 봤습니다. 실험 결과 제법 크기와 모양이 뚜렷한 혈흔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둔기의 일종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해서 핏자국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폭 자체가 이렇게 굵고요. 산칸입니다. 이런 산칸입니다. 폭이 넓은 이런 거는 또기가 굵은 범구입니다. 이 혈흔의 모양과 분포가 도구의 형태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혈흔을 통해서 때론 공격이 이루어진 도구까지도 추정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경우 피해자와 두 번째 용의자 조훈 씨가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날아온 이 10점의 혈흔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 혈흔은 실험 결과 날카로운 흉기를 휘둘렀을 때 남았던 흔적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 조훈 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칼은 안 쥐고 있었네요. 안 쥐고 있었어요. 칼은 떨어져 있었다. 칼은 안 쥐고. 그의 주장과 달리 현장에 남겨진 혈흔은 몸싸움 도중 조 씨가 이미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혈흔의 꼬리는 제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선 단계에서는 이미 추리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흉기를 아마 벌써 사용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핏방울이 여러 방향에서 날아왔다. 그것은 피해자와 마주한 상태에서 칼을 휘두른 조 씨의 공격이 이미 수차례 이뤄졌음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윤곽은 또렷해졌습니다. 미궁에 빠졌던 살인사건의 범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칼을 휘두르고도 태연히 거짓말을 한 두 번째 용의자 조훈 씨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건은 여기서 또 한 번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 용의자 강지용 씨가 충격적인 자백을 해온 겁니다. 배로 한번 찌르고 옆구리 나왔어요. 푹 찔렀다. 옆구리 날 모르겠네. 그 다음에 그다음 이쪽에 비슷한 부위. 처음 찌른 부위와 비슷한 부위를 다시 재차 찌르단 말이야. 예. 친구 조 씨의 칼에 공격받은 피해자는 자신도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치명상 어떤 게 치명상인지 알 수가 있네 사실은. 복부에 총 14방이 찔리는데 복부, 뼈차, 목 해가지고 어떤 걸 해가지고 사망이 이렇게 했는지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지. 어쩌면 그것은 살인의 순간을 그려놓은 도화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검거 당시 용의자들의 옷은 여러 가지 형태의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자 강지용 씨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을 살펴보겠습니다. 강 씨의 바지는 넓은 부위에 걸쳐 피에 저른 듯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반팔 티셔츠에도 제법 크고 굵은 형태로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흡수혈이죠. 이 지점은 거의 그 피가 많이 유출된 상황에서 다리가 그 사람의 뭐 등이나 하부 쪽에 이렇게 피가 많이 묻은 것이 이렇게 거의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 씨의 옷에 묻어 있는 대부분의 핏자국은 피해자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를 고스란히 흡수한 형태라고 합니다. 강 씨의 공격 패턴을 알아낼 만한 특징적인 혈흔은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용의자의 경우는 어떨까? 색깔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은 씨의 트레이닝 바지에는 강 씨 못지않게 많은 양의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반면 그의 티셔츠에는 바지와는 달리 크기가 작은 혈흔이 점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눈엔 이것이 예사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집중되어 있죠. 이게 집중되어 있느냐 벌어져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굉장히 좁은 부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묽은 혈흔들도 관찰되고. 이 핏자국을 확대해 보면 마치 핏방울을 미세하게 흩뿌려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섬 위의 올 사이에 상당히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피가 묻거나 스며든 게 아니라 피가 직접 튀면서 생긴 흔적이라는 겁니다. 생성된 그 신체의 위치, 그다음에 테른 형태의 테른의 어떤 각도나 충돌 각도나 이런 거 다 봤을 때 호기혈흔 외에는 뭐 논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죠. 호기 혈흔이란 사람의 호흡에 의해서 품어져 나온 혈흔을 말합니다. 크기가 아주 미세한 핏방울이 흩뿌려지듯 남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핏자국이 조은 씨의 옷에 묻어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 피해자의 가장 결정적인 사망 원인은 목에 있는 상처입니다. 찔리면서 베면서 혈액이 다량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혈액이 기도, 즉 파열된 기도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법의학자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는 목에 난 상처를 통해 상당량의 피를 쏟아냈습니다. 이 피가 호흡기를 막으면서 숨을 쉬기 힘든 상태가 됐고 한순간 피가 섞인 숨을 토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정원형이다. 정원형이나 나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야 될 가능성이 높다. 호기성 혈이 넓게 분포돼 있다. 실제로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피해자가 마지막 숨을 토해내는 이 순간 조 씨는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혈흔은 틀림없이 두 번째 용의자 조훈 씨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국과수는 조 씨의 티셔츠에 묻은 혈흔에 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혈액에서 타액 반응을 찾아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던 치열한 살인 공방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